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접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광주, 부산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충청과 경북권 통폐합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메가시티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생활권이 많이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 행정체계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괴리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불일치 현상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1세기의 세계라는 게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 대도시 권역 간의 경쟁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게 메가시티 이슈가 불거졌으니까 전국의 행정체제를 재편성하는 그런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인가요? 그때도 행정체제 개편 전국을 60개에서 70개로 쪼개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창원 통합시, 그다음에 청주 청원, 그다음에 성남, 광주, 하남이 추진되다가 청주하고 창원만 특별법 통과가 돼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추진하다가 멈칫했는데 마침 이게 메가시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전국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연결시켜서 가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메가시티 운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때 부울경이 굉장히 제일 먼저 앞서 나갔고 대구 경북권도 아마 그때 논의가 상당히 밀도 있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 불장난의 금도가 넘어서고 있다. 금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장난하는 것도 유분수죠. 이렇게 국토의 갈라치기를 계속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매표 행위를 하자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뻔히 아는 속셈을 드러냈으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가 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었죠. 근데 그것을 반대하고 지난해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그것을 공수표로 완전히 죽여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서울을 확장시키자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난 뒤에 부울경도 하자, 충청도 하자, 호남도 하자 이렇게 하니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장난은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왜 불장난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서울을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찬성이냐 반대냐만 가지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쁜 정치 이제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구상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선중진 서병수 의원에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정치쇼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슈와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불장난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뉴시티 특위를 지금 당에서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편익의 문제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단점은 그 과정 속에서 설명드리고 조사도 하고 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서병수 의원이 반대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고 지방분권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분입니다. 그 정치와 행정의 일관성의 맥락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도 지금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전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의 역할과 권한이 재조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각해서 뭐 반대 목소리를 내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당내에서 뭐
큰 목소리로 굵은 흐름으로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원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지금 특위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 수렴해서요. 연구할 건 연구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거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아니 서울의 자치단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한 10개 정도밖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의 재정 자립도는 3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로 만약에 편입되면 여러 지금 재정 자립도가 안 좋은 자치단체에 균등해서 배분되고 있는 자원들이 김포까지 가기 때문에 서울의 강북이라든가 뭐 금천 뭐 이런 곳에 갈 몫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하나 김포의 서울 편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국비 지원액이 70에서 40%로 확 줄어들게 돼서 서울시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김포 지하철 연장의 문제도 하세월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장난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편익에 대한 분석을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처음 얘기할 때부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 논의하겠다. 그러니 떴다방 정치한다고 얘기 들지 않겠습니까? 떴다방 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개별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데 김포 지역구 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박상혁, 김주영 의원인데 이 2명의 의원이 주말 사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대표 또 조경태 의원이 김포에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라.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면 여기로 나와라라고 얘기하신 거겠죠.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포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예타의 면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들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을 얘기해야 된다. 이러한 3단계의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한 차원에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던진 아젠다가 아닙니다. 김포 시민들이, 김포시장이 또 김포시의 시의원들이 내놓은 논의를 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편익 분석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편익 분석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김포시의 2 의원이 무슨 김기현 대표 무슨 특위위원장 조의원 이런 분들을 갖다 김포로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지역 정책을 내놓으면 그분들이 다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치졸한 발상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애설거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가 아니라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역구 의원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소리가 그걸 추진하는 검토하고 있는 쪽에다가 지역구 출마해서 한판 붙자 이게 말입니까?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의원들이 계시니까 김포 시민들이 더 답답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연말 전후로 진전된 형태의 분석된 내용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갔는데 그리고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납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만나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로 가기는 좀 어려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사실은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특별법 방식으로 간다면 상임위 논의도 해야 되고 법안 발의도 해야 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 추진이 된다면 경제 문제, 지역 간 경제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아도 1년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워낙 커요.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인접해 있는 기초단체가 12개입니다. 인구만 해도 거의 500만이 넘는 이 경기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된 거라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소통의 창구를 여는 의미가 있고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한번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각 광역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미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추어 국정 운영 방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을 제기하려면 정부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당이 의견을 가지고 당 소속에 있는 지자체 장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하고 김포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천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기도야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자당에 있는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도 다 제끼고 김포시장이 한번 제안했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다른 정책 수단들은 다 버리고 협의할 대상들은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하자는 얘기부터 나오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동이 이 3자 간의 회동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 논의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먼저 뭔가 에드벨로만 뻥 튀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걸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이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인천은 아예 대놓고 지금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자 간의 회동에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3자 간의 회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아마추어 그리고 무능한 아마추어식이고 무능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시티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민생을 주제로 한 정책들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졌고 지금 뭐 국민 생활도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외국계 투자 자문 회사가 이게 560억 원에 달하는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됐는데 이게 공정한 가격 형성도 문제고 신뢰 기반도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가라든가 물가 상승 압력 있죠. 금리 상승, 그다음에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 뭐 등등으로 해서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시장 불안정의 전조가 조금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매도 금지를 지금 요번에 한 것까지 역사상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2011년, 올해 2008년, 2011년, 그다음 2019년에 코로나19까지 요번에 4번째네요. 그게 다 경기 불확실성이라든가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경기 전조 현상이 안 좋을 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매도 중단을 1년 동안 일단 선언을 한 것은 지금의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들을 수렴해서 1년 이후에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너무 총선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지나치다. 정책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잘 알 거예요. 집권 여당도 해봤고 선거 승리도 해봤고. 그런데 이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있으니까 모든 걸 끌어다가 그게 민생이든 경제 현안이든 끌어다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의장님 어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계기에 공매도에 대한 손을 봐야 되고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때 집권 여당이 한 번이라도 화답을 하셨습니까? 화답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하시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좀 금지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떤 걸 검토할 건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금지만 내년 6월까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평평해지지 않은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이게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자까지 갈 것인지 저희들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내놓은 2호 혁신안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를 겨냥해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인 위원장은 당사자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듭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당사자들과 당 지도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이든지 혁신안이든지 이런 부분은 글쎄요, 국민 여론,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지금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기는 힘들 거다. 비켜가기는 힘들 거다 보고요. 결국은 이건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건데 그렇지만 지금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는 시점상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총선 5개월 정도 앞뒀는데 누구든지 정치적 결단을 한다면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은 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기한 12월 말이죠. 그 뒤로 좀 갈수록 당내에서 구체적인 행보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일단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은 당에서 받아들여서 건설적으로 대안을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소문단잔치에 먹을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들이나 당 지도부들은 임요한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 보이고요. 소위 말해서 시간 가라, 침대 축구하고 싶을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들을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면서 아마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소문을 많이 내고 소란스럽게 하는 게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생각해서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이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될 텐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부족, 여러 가지의 진정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실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정에 없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현주 전 의원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나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요청을 보냈습니다만 이 전 대표가 부정적 입장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인 위원장이 부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행사장 맨 앞에 앉은 인요한 위원장을 보고 영어로 미스터 린튼,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영어 이름을 부르고 의사신데 내가 환자라서 여기에 왔느냐,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날 두 사람 간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인요한 위원장이 영어로 말한 것에 대해서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환자는 부산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듯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 대표를 끝까지 끌어안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의미 있는 좀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말을 할 때 이게 함축을 해서 하는데 이분은 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툭툭 터뜨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서 부산까지 찾아온 손님을 박대한 것도 좀 못마땅하고요. 순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한테 영어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뉘앙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한 것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거절하고 물리치는데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일반 청년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를 지낸 전 대표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격식이나 예절을 가지고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거절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인유한 위원장은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뭐 신당을 명시하고서 구체적인 행보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두드릴 거고요. 정치인이 만날 때는 특히 지도자들이 만날 때는 언론에 투영되는 모습,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설계를 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기 전에 인유한 위원장과 시점과 시간을 조율해서 만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의 문전박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이 부산에 있는 행사장까지 찾아갔으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따로 잠시라도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완전히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꾼이라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을 모욕을 줬죠. 조롱을 하고 이러한 정치 행태가 계속되는 것가 적절한지 그걸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도 그게 적절한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석다운 정치가 바로 상대에 대한 조롱의 정치가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 그건 적절하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실권이 없는 자가 계속 나와서 본인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 아니 김기현 대표도 실권이 없는 사람인데 김기현 대표가 그 선정한 인유 위원장이 무슨 실권이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얘기한들 그게 뭐가 받아들여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인 위원장을 만나는데 무용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면 계속 불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신당 실무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라며 연일 창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정계 입문일이었던 12월 27일 이날 창당을 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앞서 탈당, 신당 창당까지 계속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문을 두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자꾸 느낌은 한쪽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의도했던 이게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노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당과 관련해서 벼랑 끝 협상 여지까지 닫은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신당 창당하면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왜 12월 27일 설이 나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총선 국면이 코앞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총선의 구도와 지형이 좀 더 구체화될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당박 행보, 당을 지칭하고 공격하는 행보는 제가 볼 때는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라는 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또 모르죠. 12월 달에 당 지도와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통로를 개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최종적인 가능성까지는 아직
맞닿기에는 시점상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한 겁니다. 그냥 그 총선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이삭죽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표장한 건데요. 그걸 속을 국민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당 창당의 모습으로 계속 간다고들 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보이거든요. 나 창당 안 할 테니 아니 우리 협상하자. 협상해서 나에게 어떤 권한을 분명히 주고 나의 공천권을 보장해라. 아니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이후에 탄핵을 모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몸값을 분명하게 인정해다오라고 하는 파국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농성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윤핵관을 건드리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할 수 있는 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천공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최상병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정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용산에 계속 농성 중이니 나의 말을 들어다오. 나에게 정권을 좀 줘라. 그래 우리가 연합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당신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좀 계속 날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관건은 결국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지금의 시속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또 영남권 중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혁신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좀 뚜렷한 혁신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혁신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한 사람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먼저 매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혁신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좀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에 대한 결론을 지금 빨리 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인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혁신 논의는 제가 볼 때는 갇힌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혁신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현역 의원의 험지 출마든지 아니면 평가하위 20% 의원들의 뭐 경선 감점 문제든지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추진이 되면 이게 비명계가 생각하기에는 친명계가 비명계를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 논의를 김연경 혁신안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없고 거기서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요구에 처하게 될 거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희생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 논의가 물꼬를 터갈 수 없다. 지금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 야권 200석 등 총선 낙관론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오만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께는 항상 겸손한 자세 그리고 절제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 눈높이를 계속 맞춰가야 되는 것이겠죠. 200석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일 겁니다. 나왔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지금 거부권 행사가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도 부족하고 200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무동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200석이 갖는 정치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은 국민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국민의 평가의 결과를
먼저 미리 예단해서 하는 것들은 자제되는 게 맞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아니 의석수를 먼저 입에 담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어이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고맙기도 하고요. 특히 정동영 고문이나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정신 승리를 추구하고 있나? 아니면 정상적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마비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평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민주당이 오만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